안녕하세요. 인사노무관리 입문 특강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서는 인사노무관리 과목의 이해 그리고 인사노무관리 과목의 출제 경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인사노무관리 과목의 이해가 인사노무관리를 처음 공부할 때 이해를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경영학이 어떤 학문인지, 법학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관리, 우리가 이제 경영에서 지겹게 보게 될 관리가 이제 경영학적으로 본다면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내용도 봤고요. 그래서 그러한 개념 하에서 이제 앞으로 공부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출제 경향을 보더라도 인사노무 관리 과목에 대한 부분들은 각 개별 기능을 이렇게 기계적으로 암기하거나 이렇게 세부적으로 미시적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좀 더 고득점이나 좋은 답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시각이라든가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이해가 전제된 그런 관점이나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준비한 이제 입문 특강에서 세 번째 인사노무 관리 공부 방법론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우리가 앞에서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과목도 이해를 하였고, 그리고 이제 출제 경향도 봤으니까 이제 그 과목의 특징 그리고 출제 경향을 봤을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알아봐야겠죠. 그래야지만 그 공부 방법에 맞춰서 인사노무 관리를 공부해야지만 조금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왜 정리를 하면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공부 방법론, 기본적으로 공부 시간 확보해서 열심히 보고 회독수를 늘리고 이런 건 다 기본이죠. 모든 수험생이라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고요. 그거 외에 이제 인사노무 관리 과목이라는 특정 과목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공부 방법론, 접근이 필요하냐. 그러면 요 4가지 정도로 좀 중요하게 저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좀 보입니다. 먼저 이제 경영자 또는 실무자 마인드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배우는 거는 경영학 과목이에요. 즉 기업에 이게 왜 필요한지, 그러니까 기업이 이걸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기업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연구하고 검증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업이라는 거는 물론 주된 목적이 이윤 창출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즉 이윤 창출만의 목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속적으로 이윤을 창출해야지만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겠죠. 그렇지 못하면 지금 같은 경쟁이 이렇게 격화된 이런 시대에서 기업이 존속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적자원 관리, 경영학 과목의 인적자원 관리를 읽을 때, 인사노무 관리 공부할 때는 바라보는 책을 읽을 때 시각은 경영자 마인드로의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가 노동법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좀 공부하면서 약간 노무사 공부하면서 애로사항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노동법이 만들어진 목적이 뭔가요? 노동법은 근로자 보호가 주된 취지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여러 가지 하지 마라,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즉 노동법이 있는 취지는 근로자 보호입니다. 그래서 노동법의 내용들은 근로자 중심으로 이렇게 내용들이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의 헌법상 보장된 노동 상권을 어떻게 보장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도 있고요. 또 개별적 근로 관계에서 사용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근로자의 권리나 이런 걸 침해하지 못하도록 그러한 제한된 규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대로 경영학은 기업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업의 활동, 경영 활동을. 그렇기 때문에 경영학은 기본적으로 책을 보실 때 이 경영자, CEO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때 경영자의 마인드를 읽으셔야 돼요. 또는 내가 인사 담당자, 우리 회사의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적어도 그런 입장에서의 마인드로 책을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경영학적 마인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야지만 책이 읽힙니다. 그래야지만 이해가 되죠. 만약에 이 경영학 책, 인적자원 관리를 근로자 입장에서 내가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고 근로자 입장에서 읽는다 그러면 더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고요. 속된 말로 이상하다. 그러니까 잘 와닿지가 않죠. 짜증만 날 뿐이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노동법을 열심히 공부하다가 이제 딱 노동법을 다 보고 나서 이제 인사노무 관리를 공부를 한다. 그러면 모두 전환을 해야겠죠. 노동법을 읽을 때는 우리가 근로자 보호 취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법학에 따른 리걸 마인드에 따라서 책을 이제 공부하고 읽었겠죠. 그러면 그거 끝나고 이제 우리가 행정쟁송을 연달아 볼 수도 있겠지만 인사노무 관리를 볼 수도 있죠. 인사노무 관리 딱 본다. 그러면 보는 즉시 우리가 모드 체인지를 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이 양자의 그 학문이 다르고 접근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책을 읽는 시각이라든가 기본적인 생각도 좀 다르게 보셔야 돼요. 즉 인사노무 관리를 볼 때는 경영자 마인드로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즉 경영자의 마인드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실제 이제 시험장에서 답안을 쓰실 때 어떤 생각으로 쓰셔야 되면은 결국 우리가 이제 그 각종 제도, 우리가 뭐 직무급 이런 내용들 나왔죠. 뭐 예를 들어서 직무급 도입에 관련된 내용들을 쓴다. 그러면 회사에서 만약에 그런 우리 회사에서 이제 수험생이 이제 회사를 다닌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이제 뭐 회사의 이제 CEO 임원에게 이제 보고를 하겠죠. 뭐 우리 직무급 도입이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임원이나 CEO가 그렇죠. 그게 왜 필요한데? 그렇게 해서 뭐가 좋은데? 이걸 물어보겠죠. 그렇죠.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죠. 회사에 좋을 게 없는데 그걸 도입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런 효과도 없는데 비용을 들여서 뭐 그걸 연구해서 도입할 이유가 없죠. 회사는 경쟁에 살아남기도 바쁜데 그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제도나 어떤 내용들이 우리 회사에 충분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도입을 해야 되는 거고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실무자의 마인드로서 혹은 경영자의 마인드로서 그 각 인사노무 관련된 내용들을 그 읽어야 되고 책을 봐야 되는 거고요. 답안을 쓸 때도 그러한 생각으로 답안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도에 대해서 이런 걸 도입하면 기업에 이런 게 뭐 이런 부분에서 효과적이다. 구성원을 동기부여할 수 있고, 뭐 보상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이제 답안이 전체적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논술형 답안 같은 경우, 그러니까 50점짜리나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뭐 관리자에게 주는 시사점, 뭐 기업에게 주는 시사점, 바로 그런 것들이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과 연관된 거죠. 즉, 기업의 관리자가 이 제도나 이런 걸 활용했을 때 이런 점에 뭐 충분히 효과적으로 볼 수 있다. 도움이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려면은 책을 읽을 때도 항상 이 경영자, 실무자 마인드로 전환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 마인드는 어떻게 이제 읽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CEO 마인드도 있지만 앞서 말씀을 드린 인사 과목의 2회, 인사 노무 관리 과목의 2회에서 말씀을 드린 우리의 관리, 뭐 인적 자원 관리, 그거에 대한 개념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돼요. 즉, 우리가 경영자는 결국은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해서, 즉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결국 시장에서 살아남는 거겠죠.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고 발전해 나가는 게 목적입니다. 이윤을 창출해서. 그게 바로 CEO의 마인드겠죠. 그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드렸던 게 그 제한된 자원, 제한된 인적 자원, 특히 인적 자원 관련된 인적 자원에 있어서는 제한된 인적 자원이겠죠. 제한된 인적 자원을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잘 활용, 효과적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도록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이 바로 관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러한 마인드 하에서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간다 그러면 아까 제가 우리가 첫 시간에 관리를 배웠었죠. 그래서 관리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업 내, 조직 내에서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연구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관리가 이런 개념이면, 그러면 관리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거를 뭐 관리 과정, 뭐 프로세스 이렇게 하죠. 혹시 기본서를 먼저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박경규 교수님 교과서를 보시면은 이제 플랜2C, 뭐 다른 교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에서 맨날 얘기하죠. 플랜2C. 뭐 PDS라고 얘기를 하는데 플랜2C, 그게 바로 이 관리의 과정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즉 경영에 있어 관리, 즉 제한된 우리의 자원을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효과적,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 과정, 프로세스가 바로 플랜2C예요. 플랜2C. 그러니까 이 경영에서 관리에 있어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거의 다 플랜2C로 구성이 된 겁니다. 물론 이거는 큰 덩어리로 나눈 거고요. 세부적으로 이제 계획단에서는 나눠질 수 있겠죠. 액티비티 단위로. 물론 두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C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플랜2C에서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과서를 읽으면 박경 교수님 책이 그 틀에 맞춰서 잘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박경 교수님 책을 흔히 이제 처음에 접하는 입문자가 읽기에, 그리고 논리를 잡기에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관리 과정, 플랜2C에 맞춰서 충실히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해하기 편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읽으실 때 항상 우리 인적자원 관리는 제한된 우리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기 위한 거고, 그 과정은 기본적으로 플랜 2C로 이루어진다. 즉 계획, 실행, 통제, 뭐 피드백, 환류 이렇게 얘기도 하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평가해서 다시 계획에 반영하죠. 이게 기본적으로 모든 그 관리 과정에서 통칭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1문의 경우도 이제 효과적인 성과 관리 뭐 프로세스를 설명하라고 되어 있죠. 사실 거기에도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뭐 논리하에 성과 관리를 좀 잘 알고 기본적으로 성과 관리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알고 있었다 그러면 꼭 플랜 2C로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만 되면 충분히 그게 실제 타당하다 그러면. 근데 이제 처음에 접했을 때 우리가 이거 세부적으로 잡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플랜 2C로 잡으셔가지고 그 프로세스를 쓸 수가 있는 건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경영에서의 관리 과정이 플랜 2C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PDS로.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읽으실 때 특히 경영자 또는 실무자 마인드로 책을 볼 때 관리 그리고 관리 과정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플랜 2C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플랜 2C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회사라든 아니면 뭐 어떤 단체든 조직에서 무슨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다고 치고, 예를 들어서 뭐 워크숍을 기획을 한다. 이번에 우리가 워크숍을 가보자. 우리 단체에서 혹은 회사에서. 그러면 워크숍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계획을 세워야겠죠. 그 워크숍의 목적부터 잡고 뭐 목적을 어떻게 잡을지, 그리고 장소는 언제 할지, 그리고 언제 갈지 일시를 잡고, 그리고 어떻게 이동할지, 그리고 워크숍 가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뭘로 할지, 뭐 이런 기타 등등 이런 내용들을 쭉 세워야겠죠. 그런 거 없이는 우리가 워크숍을 갈 수가 없겠죠.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가서 거기서 뭐 술만 먹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일은 다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즉 워크숍 아까 예를 들었듯이 우리가 가기 전에 이제 기획하는 사람, 이제 그 담당하는 사람의 입장이라 그러면 이제 워크숍의 목적부터 해서 장소, 일시, 참여자, 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다 계획합니다. 네. 그래서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죠. 그게 바로 플랜인 겁니다. 플랜. 계획. 그쵸? 그러면 이제 계획을 다 세웠어요. 세우고 이제 일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워크숍을 가야겠죠? 실행을 하는 거죠, 실행. 그 일시에 워크숍을 그 장소로 가겠죠? 가서 사람들을 이제 이동시켜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준비된 프로그램들을 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치겠죠. 그게 바로 이제 실행인 겁니다. 실행. 그쵸? 계획하고 실행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났어요. 끝나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면 그냥 그게 끝이 아니라 뭐 회사에 가셔도 마찬가지세요. 모든 일은 그렇게 이루어지죠. 그러면 이게 잘 이루어졌는지 뭐 결과 보고를 하든 상급자가 있다 그러면,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뭐 이 워크숍을 갔을 때 뭐 참여했던 사람들이 뭐 의견이나 건의사항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뭐가 좀 뭐 밥이 부실했다, 아니면 프로그램이 너무 재미없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또 이 통제에 관련된 부분인 거겠죠. 즉 이제 피드백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모아서 다시 다음에 내년에 워크숍을 간다, 혹은 뭐 다음 분기에 간다 그러면 계획에 다시 반영을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워크숍 때 준비했던 프로그램이 사람들한테 평이 너무 안 좋았어요. 아니면 초청한 강사의 그 강의 내용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프로그램은 없애고 다른 프로그램을 대체해서 좀 더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던가, 더 좋은 내용들, 뭐 그런 것들, 그 워크숍에 맞는 목적의 내용들을 그 계획을 다시 세우겠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바로 그냥 관리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이제 그 기업에 적용을 시키면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그 확보 관리, 뭐 채용 관리를 한다 그러면 처음에 채용 계획, 그 전에 먼저 따 이제 인력 그 계획에 세워야 되겠죠. 그 인력 계획대에서 채용을 얼마나 할지, 그리고 채용을 언제 할지, 채용은 뭐 신입 공채로 할지 아니면 경영자 중심으로 할지, 기타 등등 그런 계획들을 다 세우는 거죠. 세워서 이제 실행을 합니다. 즉 이제 서류 접수 받고 이제 뭐 필기 시험 보고 면접 보고 뭐 이런 게 하죠. 다 실행을 하죠. 계획에 따라서. 그리고 나서 이제 뽑아요. 뽑고 나서 이제 나중에 당연히 이제 평가를 해봐야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준비한 그 제도, 그 시험 제도라든가 기타 면접에 따라서 뽑은 사람들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또 얼마나 조직에 잘 적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올해 준비한 채용 계획에 따라서 뽑아서 사람들 뽑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뭐 한 70%가 다 나가고 아니면 적응을 못하고 이러면 분명히 이 채용이 잘못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 평가 과정에서, 통제 과정에서 당연히 그것들 내용들을 반영해서 다음 계획에 반영해서 수정을 해야겠죠. 바로 이 과정이 관리 과정이고 프로세스인 겁니다. 일반적으로 경영에서.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체계 하에서 인사노무관리책을 보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해야지만 조금 더 이해가 되고, 나중에 이걸 답안으로 이제 쓸 때 전혀 이제 준비되지 않았던 소설을 쓰더라도 이러한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 하에서 우리가 갖다 넣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틀 안에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를 세부적으로 잘 몰라요. 프로세스가 물론 플랜 C로 이렇게 돼 있는 내용들도 있겠지만 이거를 세부로 나눠서 이제 기재되어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모른다 하더라도 이 플랜 C 하에서 우리가 뭐 전체적인 내용을 흐름을 설명한다 그러면 그건 논리적인 답안이고 경영학적인 답안인 거죠. 왜냐하면 경영학에서 관리 그리고 관리 과정은 바로 이러한 내용이니까 이 기본적인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디테일도 채우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그게 바로 이 경영자 혹은 마인드로의 전환,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사노무 관리 공부할 때는 항상 시작하기 전에 이걸 염두에 두시고 아니면 써붙여 놓으세요, 포스트잇에. 그래서 그러한 마인드를 읽어야지 조금 더 잘 읽히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영자라 그러면 이제도 우리 회사에 도입하면은 충분히 좋겠네. 구성원들한테 좀 보상도 더 해줄 수 있고, 아니면 평가에 대한 공정성도 더 기할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HR 체계 유기적 연결. 우리가 이제 교과서를 보면은, 혹은 수험서를 보면 이제 HR에 관련된, 이제 인적 자원 관리에 관련된 다양한 제도, 뭐 이제 개념들을 막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그 배우는 내용들이 탁탁 개별적으로 블록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HR이 체계가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나름 HR도 체계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시다 보면 체계가 있고 그 논리 흐름이 있습니다. 예.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에 따라서 각각의 기능들, 우리가 학계평 보유방이랑 하고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제도나 내용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가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평가는 평가로 해서 끝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다른 기능에 반드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하는 이유가 이 사람이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직무 성과를 단순히 뭐 그 평가하기 위한 그거의 끝이 아니라 그 평가 결과를 통해서 이거를 우리의 다른 인사제도 기능이 뭐 보상에 연결해서 동기부여를 한다던가, 혹은 이 평가를 통해서 저성과자가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성과를 올릴지 개발을 해야겠죠. 당연히 교육훈련을 그래서 기획을 해야 되는 거고,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성과에 대한 부분들 평가를 했는데 우리가 고성과자들 계속 받는 사람들이 있겠죠. 뭐 계속 뭐 3년간 아니면 단년간 지속적으로 고성과를 받고, 혹은 그 고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회사의 핵심 인재로 평가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를 파악을 해서 그거를 당연히 우리가 채용할 때 채용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는 거겠죠. 우리 내부에 있는 그 구성원들 중에 제일 성과가 좋고 하는 사람들이 그 특징이 공통점을 있다 그러면 그 공통점을 가진 신입사원들을 뽑았을 때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성과가 좋게 회사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더 크니까 당연히 뽑아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인사제도는 각각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그냥 다로 개별적으로 블록화돼서 뭐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HR 체계, 그리고 체계에 따라서 기능이든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유기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책을 보실 때, 혹은 제도를 보실 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보상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 평가나 교육훈련, 혹은 뭐 채용, 기타 학계평 보유방 다른 기능들과 어떠한 연결점이 있는지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수업 시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짚어드리겠지만 여러분도 스스로 책을 읽으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야 돼요. 예. 책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게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이렇게 기재에 깔려 있는 경우도 있는데 항상 여러분은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야 아마 50점짜리 1문 같은 경우 뭐 논술하시오 이런 내용들 학계평 보유방에 따라 쓰라고 맨날 나오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가지고 하나의 인적자원관리 체계하에서 서술할 수 있는 그 바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이제 Y라고 딱 적혀 있어요. Y라고. 이건 왜냐하면 우리가 그 공부할 여러 가지 인적 자원, 뭐 이론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론이든 인적 자원 제도든 그 다 탄생 배경이 있습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다 기존에 우리가 했던 것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튀어나온 것들이에요.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하나의 제도가 왜 나왔는지 그런 부분들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바로 왜 나왔는지에 따라서 다음에 효과와도 연결이 되겠죠. 기존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나 개념이 나온 거고 그 제도를 이렇게 적용하면 당연히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러분이 단순히 읽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직무급 뭐 이런 것도 이번에 문제가 나왔는데 직무급을 읽을 때 이게 직무급이 왜 나왔는지를 항상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기존의 연공급 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 중심의 연공급 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뭐 임금 체계가 필요하겠죠. 뭐 우리나라 논의에서 국한시켜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직무급 논의가 지금 나오고는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논의가 나오는 배경이 우리나라 임금 체계가 기존의 연공급 중심의 뭐 호봉제나 일단 문제가 많았죠. 특히 이제 뭐 우리가 공인노무사를 준비하다 보면 이제 임금에 대한 부분은 통상임금 이런 것도 배우겠지만 예전에 통상임금 범위가 지금은 확대됐지만 축소할 때는 임금을 막 수당을 쪼개서 임금 체계가 굉장히 좀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금 체계를 지금 뭐 근로시간이 단축이 되고 최저임금이 올라간 상태에서 계속 유지하는 거는 이제는 더 이상 어렵겠죠. 더군다나 통상임금도 확대됐기 때문에 예전처럼 수당으로 이렇게 쪼개서는 기업이 그 통상임금을 축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연장이나 야간 휴직 근로수당 당연히 더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니까 이러한 임금 체계로는 결국은 그 보상 수준, 임금 수준이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장시간 근로가 그동안 이루어졌던 거고요.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고자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이제 생산성을 향상하거나 아니면 기타 좀 더 임금 체계가 기존의 걸로는 당연히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이제 임금 수준이 결정이 됐다 그러면 시간 주면 임금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선진적인 뭐 나은 체계로 가야 된다 그러면 이 직무급 도입, 즉 사람이 아닌 직무 중심의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서 직무급을 줘야 되는 뭐 이러한 내용들이 논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탄생 배경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논의에 국한시켜 본다면 마찬가지 뭐 전반적인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이해하면서 책을 읽어야 여러분이 더 머리에도 암기에도 오랫동안 남고 글을 쓸 때 그런 논리적으로 그걸 풀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논리가 안 돼 있고 왜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히 숙지가 안 돼 있으면 그냥 어떻게 답을 쓰게 되면 직무급의 개념, 뭐 직무급은 직무의 평가를 통해서 나온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서 임금을 기본급을 지급하는 뭐 임금 뭐 체계다. 이게 끝. 그다음에 직무급에서 도입의 전제 조건. 이렇게 쓰시면 굉장히 딱딱하죠. 그거는 이걸 이해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그렇게 법학은 그렇게 써도 뭐 크게 문제가 없지만 경영학 답안은 그렇게 쓰시면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읽기도 참 그렇고 그냥 이해 없이 그냥 단순히 암기했다는 그 뉘앙스만 더 풍길 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그렇게 뭐 아까 말씀 딱딱하게 적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왜에 대한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 왜. 즉, 그 제도나 개념들이 왜 탄생했는지, 어떻게 나왔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의 더 왜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 마찬가지 연결이 되긴 하죠. 뭐 실제에서도 뭐 새로운 제도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뭐 요즘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뭐 유연근무제 얘기도 나오잖아요.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도입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유연근무제를 도입해야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경영자나 뭐 임원진 입장이라면 그 왜 도입해야 되는데, 그러면 왜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왜 지금 근로시간이 단축이 된 것도 있고, 뭐 단축에 대한 뭐 노동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이고,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예전처럼 근로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근로자들이 원하는 일과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근로 문화,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그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유연근무제를 도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획일적인 근무제도였기 때문에 직원들의 불만도 있었고 일과 삶의 균형이 유지되기 어렵고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논리적으로 풀어가려고 그러면 항상 이 왜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게 바로 인사관리의 공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그래서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계속 눈에 강조하죠. 인적자원관리의 방향 또는 관점에 대한 확립. 이게 뭐 확립이 대단히 대단한 건 아니고요. 논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하나의 틀은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사노무 관리가 지금 우리 공부하는 게 우리 학문을 공부하는 건 아니죠. 학문을. 우리가 수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출제 경향을 봤을 때 그 교과서에 나온 이론이나 그 제도들을 우리가 실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이러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활용을 하기 위해서 또 응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제도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제대로 응용할 수 있는 거겠죠. 뭐 이해를 제대로 못해서 엉뚱한 데 활용한다 그러면 뭐 역효과가 보거나 그 제도가 애초에 목적한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래서, 이해를 하실 때, 그 이해를 하는 방안 중에 이와 같은 내용도 있겠지만, 관점에 대한 부분들을 적어도 수험생에서 뭐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될지, 인적자원 관리를 어떤 식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관점이라든가 접근 방식을 확립해야 된다. 요거와 관련해서는 뒤에 이제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와 함께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요 네 가지가 좀 인사노무 관리 공부할 때 좀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사노무 관리를 공부할 때는 항상 요 네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책을 읽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이런 부분들이 GS 연기에 확립이 되고, 뭐 1기까지 적어도 좀 늦어도 1기까지는 어느 정도 확립이 되고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이 어떤 내용인지 좀 스스로 좀 이해가 되고 알겠다라는 이런 감이 나오셔야지만 그 이후에 이제 인사노무 관리 이제 2기, 3기 들어가면은 이제 암기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배우고 시점 모의고사를 볼 때 그때 이제 암기를 열심히 하실 때 그 암기들이 휘발성 있게 암기되는 게 아니라 좀 더 오래 남습니다. 이렇게 애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런 이해나 뭐 관점이나 이런 내용들 기본적인 바탕이 깔리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노무 관리 과목을 암기하면 사실 잘 남지가 않아요. 그냥 뒤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뭐 우리가 뭐 법과목처럼 법전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전에서 뭔가를 활용해서 뭐 의의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순전히 자기 머릿속에 있는 내용으로 적어야 됩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외워버리면 이게 남지가 않고 잊어버리고 고민 계속 뭐 또 해야 되고, 그래서 휘발성이 강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거는 바로 이러한 관점이나 기본적인 전부터 이해도 없이 우리가 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영학에서 특히 또 개념이나 이런 것들은 뭐 하나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교수님마다 특정 뭐 개념들, 뭐 대부분 그렇긴 하지만 뭐 개념들이 교수님 저마다 다 정의가 다르고 또 뭐 아티클마다도 다르고 뭐 얘기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개념을 무조건 외우기만 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개념, 그 제도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알아야 그걸 활용해서 개념으로 쓸 수 있는 거고, 그 개념 속에서 또 다시 세부적인 내용을 또 우리가 뻗어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이러한 인적자원 관리 방향 또는 관점 확립이 필요하고, 이러한 그 인적자원 관리 방향 또는 관점은 이러한 세 가지 마인드로 책을 읽어야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인사노무 관리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책을 보실 때 이러한 관점으로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준비를 해서. 그래야지만 인적자원 관리에 대해, 인사노무 관리에 있어서 좀 다른 사람들보다는 고득점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부담을 좀 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고 단순히 막 암기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시험에 가면 갈수록 암기 부담은 늘어나고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자신감은 막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법 과목에 더 집중을 하게 되죠. 일단은 어쨌든 우리가 시험 보는 과목에서 한 과목이 좀 처지더라도 다른 과목에서 커버하면 합격할 수도 있으니까 인사노무 관리를 포기하고 어쨌든 과락만 면하자. 그러고 나머지 법 과목과 이제 행정쟁소이나 이런 과목에만 집중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밸런스 있게 공부를 하시고자 하고 나중에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부담, 뭐 암기 부담이라든가 준비에 대한 부담, 혹은 자신감일 수도 있겠죠. 사실 인사노무 관리는 자신감이 좀 필요합니다. 본인이. 왜냐하면 논술을 쓸 때 소설을 쓰더라도 본인의 논리에 맞게 자신감 있게 써야 읽어도 말이 되고, 그게 이제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틀에서 그냥 전혀 말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써도 의미가 없겠죠.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소설일 뿐이고 점수가 안 나오겠죠. 근데 교수님이 봤을 때 얘는 경영학을 그래도 인적자원 관리 이해하고 자기의 논리에 맞게 충실히 관련된 내용들이 연결해 썼다 그러면 그게 점수가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좀 나중에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부분들,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이고 암기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마인드와 내용으로 읽어야 된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부터 누누이 강조했듯이, 그러면 인적자원 관리 방향 또는 관점의 확립,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거 수험생이 책을 읽고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제가 제시해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겁니다.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 우리가 이제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 오늘날 그 기업에서 전략 얘기 엄청 많이 합니다. 전략 경영. 이거는 뭐 이제 마이클 포터가 이제 그 나온 이후로도 전략 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됐죠. 그 뒤로는
기업에서의 전략 경영, 이거는 계속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고요. 사실은 제일 필요한 부분이겠죠. 이게 기업이 어떠한 그 경영에 있어 전략을 갖춰야지만, 그리고 미션 비전에 따라서 그러한 뭐 사업 전략이라든가 이런 걸 구비해야지만 그 지금의 어떤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부분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그러면 이거의 영향에 따라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인적 자원 관리가 이제 그러한 내용들 받아들여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를 변한 거기 때문에, 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단순히 우리가 뭐 그 인적 자원 관리 발전사, 이론사에서 우리가 배우죠. 뭐 처음에 뭐 인적 자원 관리 태동기 뭐 이런 식으로 배우고, 뭐 인사 관리, 그러니까는 뭐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 그 다음에 뭐 그 호손 실험에 따라서 인간관계 뭐 이런 식으로 그 이론을 배우고, 그리고 나서 뭐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가 등장했다, 이런 식으로 뭐 이론사적으로 배우고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내용은 이렇다 해가지고 단순히 이거를 뭐 이론적이거나 하나의 이론사 중에 하나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인사노무 관리, 그리고 인사노무 관리가 그 인적자원 관리죠.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인적자원 관리, 그리고 실무에서의 인적자원 관리는 기본적으로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가 깔려 있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배우는 인사노무 관리가 전략적 인사노무 관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은 이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라는 그 기준 하에서 제도나 이런 부분들,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의 관점인 거죠. 책을 읽을 때 우리가 나아갈 방향, 결국은 우리가 답을 쓸 때 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각 제도나 그 기능들을 연계해서 개선하고 맞춰야겠죠. 그런 것들의 기준이 바로 이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고,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예. 이게 뭐 실무와 다른 게, 실무에서는 그냥 인사 관리라고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전략적 인사 관리가 기본인 겁니다, 기본. 예. 그래서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게 바로 하나의 관점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답안에도 항상 막막하더라도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하에서 사고를 하고 이 논리로 답안을 구성하시는 거랑 안 하는 거랑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이게 하나의 관점이고 관통하는 우리의 그 접근 방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저는 이걸 되게 강조하고 싶고, 그래서 인문 특강의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중요성을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의 중요성에 잠깐 이제 하기 전에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가 뭔지를 한번 좀 봐야겠죠. 맛보기를 봐야겠죠. 이거 뭐 자세한 내용들은 수업 시간에 배우겠지만 인문 특강이니까 맛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적 자원 관리의 발전 단계를 뭐 여러 가지 나눠볼 수 있지만 크게 한 4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4단계로. 인사관리 태동기, 뭐 이때는 이제 뭐 인사관리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공장이 생기고 조금 이제 규모가 커진 그런 사업들이, 기업들이 생겼죠. 그때부터 당연히 이제 사람들 뽑고 뭐 임금을 주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사관리라는 부분들이 그 태동하기 시작하죠. 이때는 뭐 총무, 뭐 이런 식으로 제너럴, 이렇게 해서 총무나 이런 사람들 이제 그 부서에 관리를 했겠지만, 어쨌든 인사관리라는 것이 이때부터 태동을 하고 이제 인사관리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인사관리라는, 이때 이제 그 인사관리 등장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게 과학적 그 관리법이겠죠. 테일러의. 그래서 뭐 업무, 직무를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사람을 채용한다던가 보상을 주는 뭐 이러한 내용들을 좀 과학적인 관리 기법을 도입한 게 바로 인사관리 시대인 거죠. 이게 바로 그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 기법에 따라서 이제 이때가 인사관리 시작된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참 이제 이걸 통해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을 통해 생산성이 엄청 올랐죠. 그래서 뭐 기업들이 뭐 이제 엄청 거대해진 기업들이 많이 생겨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80년대, 그러고 나다 인적 자원 관리, 이제 인적 자원 관리로 변형하게 됐는데, 이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그 호손 실험, 이제 인간관계 학파가 등장하면서 영향을 미친 거죠. 이전에 인사관리, 이때 과학적 관리 기법에서는 사람은, 인적 자원은 그냥 어떤 수단으로밖에 보지 않았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업이 이제 그 활용해야 될 자원 중 하나로서, 중요한 자원 중 하나로서 파악해서 관리해야 된다. 그게 이제 그 인간관계학파의 영향이고, 거기서 뭐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기타 등등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때가 이제 인적 자원 관리로서 이제 발전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정도 들어서 뭐 자원 기반 이론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면서, 그리고 기업의 경쟁이 엄청 격화됐죠. 예전에 비해서 요즘은 뭐 기업의 그 시장에서의 경쟁의 정도는 정말 치열합니다. 한 치만 삐끗해도 바로 그냥 추락할 수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뭐 변화도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사회 트렌드나 이런 변화가 뭐 10년이든 뭐 좀 길게 변화가 됐었는데, 지금은 뭐 매년 다르기도 하고 뭐 그 새로운 게 계속 튀어나오죠. 디지털 기술도 발전도 엄청나게 빨라서 뭐 최근에 AI든 머신러닝이든 이런 부분들, 뭐 이런 내용들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기술 발전 자체가 빠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갖추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이나 이런 것도 변화가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즘은 그 사회 환경의 변화, 기업을 둘러싼 이제 이 외부 환경들의 변화가 예전과 비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빠르고 그리고 치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그 인사 관리도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기능 위주로 이루어지는 걸로만 한계가 있겠죠. 왜냐하면 기업이 이런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제한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만 기업이 시장에 나가서 경제 살아남아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가 들어온 거죠. 즉 인적 자원 관리도 우리가 전략 경영에서 얘기했듯이 기업의 전략이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도 인적 자원 관리도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가 등장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냥 여러분이 책을 읽으실 때도 그냥 교과서에서는 이걸 대놓고 얘기는 하지 않고 뭐 부분 설명을 하기는 하는데 여러분이 항상 책을 읽으실 때 몇 가지 강조를 한 것도 있지만 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에서 책을 보시고 우리 고민을 하시는 게 하나의 우리가 틀을 만들고 관점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게 바로 이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냐? 태동의 한 이유는 이제 배경은 이제 알겠죠? 배경은 알겠고, 그러면 전략적 인적 자원 구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기존의 인적 자원 관리보다 기존의 전통적인 이제 HRM이 있었겠죠. 기존의 전통적인 HRM보다 통합적인 관점에서 인적 자원 관리를 다루는 게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입니다.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는 그 인적 자원 관리 하나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통합적인 관점이죠. 통합적인 관점에 다루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것만으로 좀 부족하죠. 그러면 통합적인 관점이란 뭐냐? 그게 바로 이겁니다. 통합적인 관점이란 수식적 통합 그리고 수평적 통합 두 가지 측면을 의미합니다. 즉 이걸 풀었으면 기존의 인적 자원 관리보다는 수직적 통합, 수평적 통합 관점 통합이 되도록 인사제도의 각 기능들이나 제도들이 그 차원에서 인적 자원 관리 다루는 게 바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겠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수직적 통합, 수평적 통합. 자, 수직적 통합, 수평적 통합. 이게 그냥 말만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시겠죠? 수직적 통합? 수직적은 뭐 어떻게 수직적으로 통합한다는 거고, 수평적으로는 어떻게 그 통합한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통합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 통합적인 관점은 수평적 통합, 수직적 통합, 이 두 가지 관점이다. 두 가지 측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그 각각의 수평적 통합, 수직적 통합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고 수직적 통합, 수평적 통합이 바로 그 통합적 관점의 주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먼저 수직적 통합 볼게요. 수직적 통합이면 이렇게 통합이 돼야 된다는 거겠죠. 이렇게 통합이. 그러면 이건 뭐냐 하면 기업에 보면 기업의 목표가 있어요. 조직의 목표. 그냥 기업 입장에서 그냥 미션 비전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비전. 기업은 기본적으로 그 미션 비전을 설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기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 탈을 제시해 주는 거기 때문에 기업의 미션 비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션 비전 이거를 많이 만들죠. 그래서 그러면 이 미션 비전에 따라서 사업 전략이 나오죠.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미션은 뭐 그 기업의 존재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사업을 하는 목적인 거죠, 궁극적으로. 근데 이 미션을 무슨 뭐 이윤 추구 이렇게 하는 경우는 그 기업이 굉장히 그 수단과 목적이 그 혼동된 그런 케이스고요. 미션은 그것보다 더 큰 의미입니다. 존재 이유, 사명 이런 거고 그 사명에 따라서 우리가 비전을 설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기업인데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예를 든다 그러면 제가 뭐 개그맨이라고 친다 그러면 저의 그 사명을 잡는다 그러면 제가 저의 미션 세상의 사람들을 웃겨서 뭐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저의 이제 제가 이 개그맨을 하는 미션으로 삼는 거겠죠. 사람을 뭐 재밌게 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나의 존재 이유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비전은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웃겨야 되는 거면 비전은 이 미션을 좀 더 구체화해야겠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웃기 위해서 뭐 나는 공중파에 진출하겠다. 뭐 2025년에 공중파 개그
콘서트에 진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미션을 잡을 수가 있겠죠. 비전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럼 그 비전에 따라서 그 비전을 어떻게 달성할 건지 구체적인 전략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오디션 프로그램에 뭐 응시한다던가 아니면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서 사람들에게 나를 알려서 뭐 그 공중파 진출을 깨본다던가 기타 등의 그런 전략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뭐 일반적으로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뭐 구글 같은 경우 뭐 세상의 모든 정보를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게 해서 뭐 한다 뭐 이런 식의 그 미션이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비전이 설정이 되고 또 뭐 사업 전략이 또 나오면 이 사업 전략에 따라서 이제 각각의 기능들이 이제 활동을 하는 거겠죠. 그 사업에 있는 기업에 있는 각각의 부서들 그 기능들이 각각의 활동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인적 자원 관리 마찬가지로 설명드릴게요. 다시 이걸 좀 이렇게 자 미션 비전 이걸 구분하기도 하고도 같이 쓰는데 자 미션 비전이 있고요. 그리고 사업 전략이 있고 사업 전략이 미션 비전에 따라서 나오죠. 그리고 각각의 세부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부서로 따진다 그러면 뭐 우리가 제조업이다 생산부가 있을 거고 뭐 생산팀 생산부가 있을 거고 뭐 구매팀이 있을 구매부가 있을 거고 뭐 인사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기능별로 구분할게. 기능별로 보면은 기능별로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경영활동, 생산, 뭐 마케팅, 인사, 뭐 재무 막 이렇게 있겠죠. 이게 그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경영활동의 대표적인 내용들이죠. 그러면 이 사업 전략에 따라서 각각의 인사나 재무나 이 사업 전략에 맞춰서 움직여야겠죠. 사업 전략은 이쪽으로 가라고 해놨는데 각각의 이 손발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 기업이 성공할 수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미션 비전하고 사업 전략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생산, 마케팅, 인사, 재무 각각의 경영 활동들도 이 사업 전략과 맞춰서 가야겠죠. 그래야지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거겠죠. 그게 바로 이렇게 통합이 되는 게 바로 이게 수직적 통합인 겁니다. 수직적 통합. 기본적으로. 이게 전 기업의 가장 큰 차원에서의 그 수익적 통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인사단에서도 이 사업 전략에 따라서 HR 전략을 또 만들어요. 실제로. 각각의 전략이 이 사업 전략에 맞춰서 HR 전략, 뭐 재무 전략 이런 게 있어야겠죠. 전략 경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략, 계획이나 이런 부분도 세워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 거. 그래야지만 그 전략에 따라서, 전략 방향에 따라서 밑에 있는 단의, 세부 단에 있는 것들이 움직이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HR 전략도 이 사업 전략에 연계해서 세우고, 그러면 이 HR에서 세부단, 뭐 학계평 보유방이 있겠죠? 쭉쭉쭉 보유방이 있겠죠? 이 각각의 기능들. 이런 기능들이 당연히 이 HR 전략과도 또 당연히 맞춰져야겠죠. 수직적으로. 그래서 거시적으로는 이렇게 크게, 그리고 세부적으로 인사단에서도 이렇게 크게. 이런 것들이 바로 수직적 통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수직적 통합.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조직의 가장 큰 목표부터 해서 서서히 내려와서 밑에 있는 인사까지. 그러니까는 이런 단계적으로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 이하에서 이 수익적 통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글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조직이 추구하는 사업 목적을 반영하는 미션 비전. 아까 말씀을 드렸죠? 사업 목적을 반영하는 미션 비전. 미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며 전략 경영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것도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그래서 전략 굉장히 이제 이거는 많이 사용됩니다. 거의 뭐 이거는 뭐 기본적인 거죠. 전략 경영이라는 거는. 그래서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이 필요하죠. 그래서 당연히 전략이 필요하며 이게 바로 이제 사업 전략인 거죠. 사업 전략. 전략이 필요하며 인적 자원 관리 이러한 사업 전략과 상호 연계되어야 된다는 거죠. 즉 인사에서의 HR도 가장 윗단에 있는 사업 전략, 미션 비전부터 내려오니까 이거와 같이 맞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계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수직적 통합인 겁니다. 수직적 통합. 반면에 수평적 통합은 뭐냐? 수평적 통합은 인사관리 각 기능들이 학계평 보유 방식들이 인적 자원과 전략과 목표 달성의 일관성이 일치적. 즉 아까 말씀을 드린 한 단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혹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런 것처럼 수직적으로 통합돼야 된다 그러면 수평적 통합은 아까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사업 전략 여기에 따라서 HR이 있다고 볼게요. HR 전략으로 또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HR의 우리 기능들 있으면 사업 전략 HR 요 하단까지가 이렇게 맞춰야 되는 게 수익적 통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HR 전략에 따라서 각각의 합계평 보유방도 그 전략에 따라서 목표를 달성하기 일치성, 일관성을 가지고 상호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게 바로 수평적 통합입니다. 즉 위에서 아래, 더 높은 단에서 아래 단, 이 각각의 단이 정렬되고 정합돼야 된다. 그게 바로 이게 수직적 통합인 거고요. 수직적 통합인 거고.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인적자원 관리의 각 기능별로 보면 당연히 이거는 맞춰야 되는 거고, 이 각각의 기능들이 일관성, 전략과의 일관성을 갖추고 목표 달성을 위해 일치성을 가져야 되고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 이게 바로 수평적 통합입니다. 수평적 통합. 아이고, 너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평적 통합, 수직적 통합이란 바로 이러한 내용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를 한다 그러면 우리의 인적 자원 관리가 조직의 미션 비전에 따른 사업 전략과 상호 연계되고 정렬되어 있는지. 그래서 뭐 우리가 이번에 이제 28회 시험에서도 그 성과 관리에 대했을 때 목적에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 그 평가하는 내용들에서 그 전략적 수렴성 이런 내용들을 했죠. 그 전략적 수렴성이 바로 이런 수직적 통합을 강조하는 겁니다. 성과 관리에서 그 모범답안에 보면은 이제 전략적 수렴성, 뭐 정합성이 있죠. 그때 제가 기출특강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게 바로 이 수직적 통합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사 그 단에서는 우리가 합계평 보유방 각 기능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일치성을 가지고, 왜냐하면 그 우리가 이 사업 전략 때 HR 전략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 제도를 개선했다 그러면 그 평가 제도 개선한 거를 각각의 기능에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쓸지 그걸 일관성 있게 해야겠죠. 뭐 만약에 여기서 나온 내용과 여기서 나온 내용이 서로 부딪히거나 다르다 그러면 전혀 유기적이지 않으면 효과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직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지향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수직적 통합, 수평적 통합이 바로 그런 의미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 가장 큰 단에서 밑에 인사까지 통합이 돼야 되는 거, 전략적 관점에서 통합이 돼야 되는 게 수직적 통합이고, 각각의 인사의 기능들, 합계평 보유방, 각각의 인사의 기능들이 서로 상호 연결되고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바로 수평적 통합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가 바로 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그냥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뭐 참고로 넣은 그림들인데, 자, 이게 뭐 경영에 있어서 전략의 중요성은 제가 누누이 강조 드렸죠. 경영 전략 체계의 필요성. 우리가 이제 뭐 체계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경영 전략 체계라고도 표현을 씁니다. 그 필요성. 뭐 이거는 그냥 그림인 건데, 예를 들어서 중장기 경영 전략 체계가 없는 경우는 여기 보듯이 뭐 변화 정도나 기회 변화 정도가 적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 어디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수립하지 않으면 그 자원이, 우리 제한된 자원을 한쪽에 효율적으로 쓸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런 계획이 없다 그러면 정확하게.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계획, 목표가 필요한 거겠죠. 그래야 공부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수험 생활하면서도 목표가 뭐예요? 합격인 거잖아요. 그 합격이라는 목표, 물론 더 위에 뭐 큰 미션을 가질 수도 있겠죠. 내가 공인노무사대에서 뭐 우리 그 노사 문화에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산하 전문가가 되겠다. 뭐 이러한 미션을 가질 수도 있겠죠. 뭐 그게 더 큰 거고. 근데 그게 미션이라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여러분이 목표, 이제 비전이든 아니면 그게 사업 뭐 목표든 그것 선시적인 거는 합격이 해야지만 가능한 거니까. 그러면 내가 뭐 내년에 합격을 2021년에 합격을 하겠다. 2020년에 합격을 목표로 하겠다 하고 그래서 공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목표로 합격을 잡았으면 구체적으로 미션에 따라서 그러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면은 계획을 세워야겠죠. 예, 그 목표에 따라서. 그 목표가 절실하면 이제 계획들도 충실하게 세우고 실행을 하고 또 이제 피드백 과정에서 수정하면서 이제 합격을 위해서 나아가겠죠. 근데 이제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치열한 시장 경쟁 하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경영이 없다, 목표가 없다 그러면 사실은 그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장기 경영 체력 체계가 없다 그러면 전혀 뭐 그거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뭐 비전 달성을 위해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달성할 수 있는 거겠죠. 더 성장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경영 전략 체계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뭐 이제 표현들이 뭐 조직 구성원들에게 미래에 대해 희망을 주고, 뭐 비전이라는 거는 그렇죠. 희망도 많이 이렇게 좀 연관으로 떠오르듯이 비전이 있으면 우리가 저 비전 달성을 위해서 사람들이 동기부여하게 되고 더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고 일치단결하게 되고 그런 영향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경영 전략 체계, 비전 미션이든 사업 전략이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겠죠. 그리고 의사결정의 지침이 됩니다. 의사결정. 경영 전략이 필요한 거는 경영 전략에 따라서 뭐 미션 비전 체계를 만든다는 거는 의사결정의 지침이 돼서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 목표가 A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계속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 과정에 부딪히잖아요. 특히 사업을 한다는 거는 계속 그 상황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CEO나 그 경영진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의사결정 능력인 거겠죠. 그 상황에서 A, B, C, D 이런 대안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이익이 되고 뭐 효과적인 그 방법을 결정하는 그 의사결정. 그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겠죠. 그러면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지침으로 하느냐, 어떠한 기준으로 하느냐. 그게 우리에게 만약에 미션 비전이 있고, 그 다음에 목표가 있다 그러면 그 목표, 그 A라는 목표에 맞는, 그리고 가장 달성하기 가까운 그런 것들의 내용으로 선택을 하겠죠. 그게 지침이 됩니다.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는 힘을 한 곳으로 집중하게 하고 조직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면서 대화를 갖게 하죠. 즉, 뭐 각각에 있는 자원들, 우리의 기업 내에 있는 자원이나 재방 활동들을 다 한 곳으로 집중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우리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면서 체계적인 변화도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게 경영 전략 체계의 필요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셔도 사업을 하고 기업을 하는데 경영 전략 체계가 없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뭐 굉장히 체계적으로 잡혀 있을 수도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매년 뭐 미션 비전이나 이런 것들, 특히 미션은 뭐 건드리진 않겠지만 크게 비전이나 이런 것들에 설정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뭐 이제 전략 과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선정을 하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평가 지표도 나오는 거고요. 지금은 다 그런 시기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나아갈 방향이에요. 그래서 뭐 중소기업 단위나 적은 기업들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대기업처럼 이렇게 만들 수는 없겠죠. 하지만 CEO는 그게 문서화됐든 아니면 문서화되지 않았든 아니면 뭐 사람들에게 그게 뭐 그 멋지게 그림으로 되어 있지 않든 자기만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강조하죠. 그래서 뭐 중소기업이라도 뭐 내년 2021년 뭐 매출액 50억 달성 뭐 이런 것들 그게 바로 쉽게 말해서 그 비전인 거죠. 비전. 그 회사에. 그러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각각의 구성원들이 더 영업을 하게 되는 거고, 뭐 판매를 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는 거고, 마케팅을 더 열심히 하고, 그런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모든 기업은 다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 거. 그거 없이는 사업을 운영할 수도 없고, 기업을 운영할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필요성이 있는 거고, 경영 전략 체계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그냥 한번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되는 건데, 그러면 미션, 비전, 핵심 가치 뭐 이런 것들은 뭐 기업에 따라서 구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미션을 보시면 우리가 미션 비전은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업의 미션 비전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션은 조직의 존재 이유, 기업의 존재 이유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겠죠. 즉 우리 기업이 왜 존재하는가, 더 큰 의미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 미션 비전, 기업에 대한 미션 비전이 바로 그런 미션이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비전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조직이 이루고자 하는 미래상, 즉 그 근미래. 미션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 미래, 뭐 5년 뒤 혹은 10년 뒤 그런 미래상,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직 미션 비전을 세우고 미션을 세우고 비전을 만든다 그러면 미션에 따라서 비전을 뭐 또 만들 수 있겠죠. 뭐 2025년에 뭐 글로벌 탑 5에 드는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예를 들을까요? 그 제조업 분야, 뭐 예를 들어서 공작기계 제조업 분야 글로벌 탑 그룹으로 진입, 뭐 이런 식의 그 비전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것도 구체적으로 그 미래. 그래서 이런 것들 미래상 그런 것들이 바로 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핵심 가치는 이러한 미션 비전에 따라서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지 근본적인 운영 원칙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부터 여기까지가 다 쭉 온라인 정렬되었다고 얘기하죠. 그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래야지만 기업이 자기네들의 있는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겠죠. 왜냐하면 힘을 한 곳에 집중해야지만 그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는 건지, 만약에 목표는 이런데 각자 따로 논다 그러면 우리가 목표한 바로 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기업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혹은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 이제 그 미션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매번 때가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다 시기가 되면 이제 정리해서 혹은 수정하고 개선해서 이제 기업이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거는 다시 한번 강조가 드리면, 전략 명확화의 정의의 및 필요성, 즉 전략이 명확하고 왜 필요한지 그림만 보셔도 아시겠죠. 나아갈 방향, 전략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렇게 구성원들 혹은 각각의 그 경영 활동의 기능들이 다 따로 놉니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그래서 방향성 문제로 인해서 조직원이 혼란스럽고, 즉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나는 우리 회사에서 내가 일하는 게 우리 회사에 어떤 기여를 하고 어떠한 목적에 따라서 움직이는지 전혀 모르는 거야. 그냥 그러면 일만 하는 거야. 주어진 일만. 그러면 수동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혼란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다음 성과 관리 자체도 불가능하죠. 성과 관리 자체도. 왜냐하면 그 조직이 목표하는 바가 없어요. 그러면 뭘 가지고 성과 관리를 하지? 그냥 개별 단위에서 성과 관리하는 건 의미가 없죠. 평가를 한다는 거는. 뭔가 평가를 한다는 거는 우리 회사에 기여하기에, 성과에 기여하고, 그 다음에 그 조직원의 그런 구성원들의 활동이 그 목표와 조직 목표에 연관이 돼서 기여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바로 성과 관리하는 건데, 이러한 상황이면 성과 관리할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평가제도를 만약에 만든다.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 합격을 해서 뭐 HR 컨설팅을 한다 그래서 어느 회사의 뭐 평가제도에 대해서 이제 개선을 한다던가 설계를 해준다 그럴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사업 전략이라든가 기업의 미션 비전부터 확인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 있다 그러면 이제 체계가 잡혀 있겠죠. 그래서 뭐 전략 과제는 어떻게 부서별로 되어 있는지, 전략 과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따른 아레나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고 뭐 그거에 따라서 이제 평가 지표나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이제 미션 비전부터라도 만들고 나서 이제 성과 관련된 부분들, 평가 체계를 만드는 거 있죠. 그거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독단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서 전략적 경영,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고, 이게 다 이제 HR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겠죠. 그래서 전략 명확화, 목표의 기대, 효과를 기대한다 그러면 바로 이런 부분인 거죠. 비전이 설정이 되고, 그 조직의 목표가 슬쩍 생겼어요. 돌격, A로 돌격, 이제 이런 거겠죠. 그러면 각각의 이제 구성원, 그 다음에 기능들이 다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겠죠. 그게 제한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비전의 필요성이고 전략의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잘 달성하기 위한 게 바로 전략인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전략에 대한 부분들 중요하다. 그러면 전략 중심 조직 이런 걸 많이 얘기합니다. 실무에서도. 그러면 전략 중심 조직은 뭐 어떻게 되어 있냐? 이제 이것들을 구분해 보면 비전, 아까 말씀드린 비전이 있죠. 비전이 있고, 그다음에 전사 전략이 나옵니다. 사업 전략 이런 것들이 비전에 따라서 구성이 되죠. 그러면 이것들이 단위 조직 전략,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전사에 대한 사업 전략이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각 단위 조직, 부서나 팀마다 조직 그 전략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매출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매출 100억 달성 이런 비전이 나왔어요. 2025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전사 전략 이걸 어떻게 달성할지. 그래서 수주 금액 20억 달성, 영업액 20억 달성, 2020 몇 년까지 그런 식으로 다 단위 조직별로 영업부라 그러면 전략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처럼 단위 조직 전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목표가 설정이 되는 거고, 성과 관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게 다시 또 이제 HR이나 조직 문화, 이런 기저에 있는 것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통합이 되는 게 수직적 통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죠? 이렇게 전략 중심에서 이런 식으로 수익적 통합, 전략적 관점이라는 게 바로 그거죠. 수익적 통합이 되도록 맞추는 거고, 이 HR에서 학계평 보유방들이 서로 이 전략이나 내용에 맞게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상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수평적 통합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전략 경영, 전략적 사고의 중요성,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가 왜 중요한지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들을 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걸 이제 흔히
이런 비전 하우스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뭐 HR 하우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냥 이거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조한 겁니다. 회사 전략, 비전, 회사 비전이 있죠, 비전. 회사 비전 말씀을 드렸듯이 비전이 있고 사업 전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업 전략에 따라서 HR 전략도 나오겠죠. HR 전략. 그리고 이거는 쉽게 말해서 HR의 각각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탤런트 액퀴지션은 저거죠. 이제 확보, 그다음에 평가, 뭐 이제 뭐 보상 그런 내용이겠죠. 이게 HR의 기능이라고 HR의 각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HR 인프라 같은 경우는 뭐 직무나 R&R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뭐 직무 이런 것들을 보통 뭐 인프라 뭐 기반에 있는 디지털 그 ERP 뭐 이런 것들을 HR 인프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구조를 많이 이렇게 구조화를 많이 시킵니다.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보면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는 뭐냐? 이렇게 통합이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통합이 되도록 하는 게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인 거죠. 즉 위에 단에서부터 우리 HR에 있는 부분까지 수직적으로 통합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HR 기능들이 이 전략이나 이런 내용들에 맞게 수평적으로 통합되도록.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인적 자원 관리를 한다는 게 바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항상 염두에 두시고 생각을 해 두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인적 자원 관리 접할 때, 인사노무 관리 공부할 때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거죠. 하나의 관점, 접근 방향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에 따라서 여러분이 논리를 구성한다던가 책을 본다 그러면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부분들,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부분들 하나의 틀을 만들 수가 있는 거겠죠. 그 틀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각각의 기능들을 연결해서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아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확계평 보유방들이 각각의 기능들이 있는데, 개념들이 있고, 이것들을 하나의 논리로 깰 수 있는, 그게 바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 것들. 그럼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가 왜 중요한가? 뭐, 아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뭐, 이게 기업에서 중요한 건 당연한 거고, 수험적으로도 우리가 공부할 때 왜 중요한가? 그게 최근에 이제 인적 자원 관리의 개념 자체가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로 확대됐습니다. 확대.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실무에서는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가 기본의 그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죠. 우리가 뭐 인사 책임자, 관리자의 뭐 역할 해가지고 뭐 얘기를 하죠. 뭐 변화 책임자부터 해서 뭐 근로자의 대변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항상 뭐 실무에서 강조하는 거는 이제 인사 담당자들이 전략적 파트너가 돼야 된다.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전략적 파트너. 그게 바로 이런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하에서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전략적 파트너가 되어야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A라는 회사가 뭐 컨설팅을 받았어요. 이제 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뭐 전략을 설정하는 그런 사업들, 뭐 신사업을 할지 아니면 기존의 M&A를 할지 기타 등등 어떤 사업에 대한 지금 기존의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을 하고 뭐 신사업을 할지 말지 그리고 전략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컨설팅을 했다고 칠게요. 전략 컨설팅을. 그러면 전략 컨설팅을 통해서 뭐 이제 전략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A라는 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걸 더 확장하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 B라는 사업에 진출해야 된다라는 전략이 나왔다 그러면 그걸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실행은 누가 해요? 결국 우리 내에 있는 구성원들이 하죠. 그러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관점에서는 그 사업의 전략에 맞게 우리가 B라는 사업을 새롭게 신사업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 B 사업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은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프랜차이즈업이라고 할게요. 프랜차이즈업이라고 하고 뭐 B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식품이나 그런 자재를 유통하는 업이라고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확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프랜차이즈업이랑 식자재를 유통하는 유통업, 물류업은 또 성격이 완전 다르죠. 그거를 또 처리하는 인적 자원의 필요도 그 능력이나 요구되는 수도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새로운 사업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들을 뽑아야 되고 또 우리 내부에 있는 사람들 글로 보내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연결이 돼서 같이 이루어져야지만 그 회사가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거고 신사업을 이제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인적 자원 관리 그리고 인사부서가 전략적 파트너가 된다는 바로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런 내용. 그래서 지금은 전략적 인적 자원과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개념이다. 예, 그냥 인적 자원 관리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기저에는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깔려 있다. 왜냐하면
기존의 인적자원 관리 개념이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로 확대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시고 관점을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거겠죠. 예. 그게 바로 강조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인사노무 관리 입문 특강이지만 저 앞에는 전략적 인사노무 관리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냥 인적자원 관리, 인사관리, 노무 관리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전략적 인사노무 관리, 인적자원 관리를 공부하고 생각하겠다 이렇게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중요한 게 수험적이나 기타 다른 것도 중요한 거 있지만 인적 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활동이나 방향이 사실 한 가지는 아니잖아요. 한 가지는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다양한 기법, 방법이나.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어떻게 인적 자원을 활동한 것인지를 전략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진행하는 것이 우리가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전략, 아까 말씀을 드린 전략. 수익적인 통합, 수평적인 통합이라는 그런 관점 하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기업이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고 상호 시너지를 내면서 조직의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인적자원 관리를 관리하는 게 바로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 관리자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인사관리자들 뿐만이 아니라 관리자들 같은 인적자원 관리가 전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실무에서 가장 강조되는 상황입니다. 네,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가. 그래서 인적자원 관리,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입문 특강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은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여러 번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인이 박히도록 그냥 이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라는 그 관점, 방향 하에서 책을 보고 논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제 해드리는 게 제가 목표하는 바고요. 그래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가 왜 중요한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거를 보고 한번 이제 특강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데, 그러면 전통적 인적 자원 관리와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의 차이점이 뭐냐, 이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개념들, 중요성에 대한 내용들을 막 배웠어요. 그러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와 기존의 전통적 인적 자원 관리의 차이점이 뭐냐, 그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래야지만 그게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세부적인 내용들을 볼 때 어떤 관점에서 어떠한 논리대로 이거를 구분해서 봐야 될지가 나오니까요. 그러면 먼저 보시면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하는 기본적인 HRM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틀과 원리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차피 그 평가 보상하고 학계평 보유방 하는 것들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기본적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하는 기본적인 틀과 원리 원칙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다만 차이가 뭐냐 하면 이제 이거를 인적자원 관리를 어떻게 접근하는가, 혹은 우리가 보유한 인적자원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러한 접근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적자원 관리의 학문적 접근 측면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인적자원 관리를 설계하고 집행하는 데도 적용이 돼요. 그러면 결국 이게 실무에서 활용이 된다는 거죠. 실무에서 활용할 때 어떤 관점, 이론이 나온 것들, 가장 이렇게 인사노무 관리 공부하면서 배우는 여러 가지 그런 제도나 개념들, 기능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응용할 건지, 그런 방향들, 설계할 때, 그런 고민들을 할 때, 그거에 인적자원 관리가 하나의 큰 방향타가 될 수가 있다는 거겠죠.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는가에 대한 관점에 대한 차이가 크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그거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거를 좀 도식화한 건데, 인적 자원 관리 관련돼서 자, 이제 왼쪽에는 전통적인 HRM이고 오른쪽은 전략적 HRM입니다. 이제 이게 이렇게 변한 거겠죠? 지금 오른날 인적 자원 관리,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로 확대됐다고 많이 평가가 되니까요. 그러면 먼저 6가지 정도로 한번 그 관점의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전통적인 HRM은 사람에 대한 관점, 즉 우리 구성원에 대한 관점을 비용, 코스트의 관점에서 봤습니다. 코스트 관점.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을 관리할 때 효율적인 측면만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효율적인 측면, 인건비의 개념에서만 보는 거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는 사람, 우리 회사의 인적 자원을 자산으로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관점의 차이가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 그래서 전략적 HRM에서 그렇다고 사람을 비용으로 아예 안 보는가, 그건 아닙니다. 전통적 HRM의 부분에 있으면서도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중요시 강조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전략적 HRM 같은 경우는 기존의 비용 관점 위주, 비용, 수단의 의미가 더 클 수도 있겠죠. 어쨌든 비용 관점의 의미에서 이 자산의 관점에서 보고 그 자산, 인적 자원. 우리가 자원 기반 이론을 배우면 이제 뭐 타 기업이 모방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 뭐 이런 불이호 내용들을 배우죠. 불이호. 그런 것들이 바로 그 전략적인 HRM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만든 기반이겠죠. 사람에 대한, 우리 구성원에 대한 보는 관점을 어떤 그 하나의 자원으로서 우리가 활용해야 되고 중요한 그 요소로 보기 때문에 전략적 HRM도 그런 관점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 구성원에 대한 것들을 자산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바뀐 거는 이제 HR의 초점이 뭐냐. 과거에는 미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단위에 대한 부분만 초점이 맞춰서 뭐 구성원들의 만족이라든가 뭐 기타 뭐 태도, 개인 성과 같은 것만을 중시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그게 미시적이었다고 평가를 되는데, 근데 전략적 HRM에서는 좀 거시적인 게 더 중요합니다. 전략 단위, 조직의 전략 단위 위주로. 그래서 뭐 팀.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이 뭐 아시는 분들은 보시겠지만 요즘은 팀제가 거의 대부분이고 팀장의 권한이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팀장의 역할, 그리고 팀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러한 거에 대한 논의나 관련된 책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개개인이 아니라 팀 단위, 하나의 전략 단위, 조직 전략 단위겠죠. 그래서 이 전략적 HRM 하에서는 초점이 좀 거시적으로 바뀌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개개인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근데 조금 더 중심 포인트가 이제 이런 거시적인 관점에서 움직여지고 있다. 그래서 그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즘 뭐 팀장을 잘하는 뭐 팀장의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엄청 그 책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회사에서도 그 팀 관리에 대한 부분들, 고성과 팀, 우리가 만든다면 고성과 팀을 만들고 성과가 좋은 팀, 이런 팀을 만들기 위해서 그 팀 간에 대한 뭐 그 여러 가지 그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런 관점의 차이, 접근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팀 단위에서 움직이는 성과들이 바로 조직 에 있는 목표나 그 성과에 영향을 바로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영향을 이제 그 관계가 되는 거죠. 그 부분과. 그래서 전략적 HRM은 이런 거시적인 부분 초점이 된다. 그리고 전통적인 HRM은 그냥 기능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HR의 기능들이 그냥 운영이 되는, 그거에 만족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적인 역할에 중점을 뒀던 거죠. 기능적인 역할, 뭐 보상이면 보상, 평가면 평가,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진행하는 것들이 그 역할만의 포점이 됐다. 그러면 지금은 전략적인 거죠, 전략적. 즉, 단순히 기능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역할이 조직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겠죠. 그게 바로 전략적 HRM인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수동적이고 능동적인 거. 능동적이다. 과거에는 그냥 인사관리 하는 거는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냥 일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수동적이었다고 표현한다면 그냥 뭐 그 한 행동이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평가제도를 개선했다. 뭐 연봉제도를 도입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중요했던 거겠죠. 예. 그리고 그 부분도 단순히 그런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어떤 그 필요에 따라서 그냥 단순히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거 있죠. 수동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예. 수동적으로 움직인다는 의미는, 다시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거는, 수동적인 그런 내 관점이었다는 거는 그냥 필요에 따라서 소극적으로 그 HR의 기능들이나 제도를 개선하거나 반영하거나 그 활동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전통적 HRM의 관점이나 접근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능동적인 거죠. 능동적. 전략적. 회사의 전략이 뭐냐면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 HRM의 각 기능들이 어떻게 하면 전략을 잘 이룰 수 있는지를 우리가 그 능동적으로 HR의 부서나 이제 그 팀원들이 움직인다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HRM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M&A를 인수합병을 한다고 칠 때 이제 여러 가지 실사를 거치죠. 우리가 인수할 회사에 대해서 실사를 거칩니다. 뭐 법률적으로, 재무적으로나 이런 식으로 실사를 거치고, 그리고 보통은 이제 합병을 하면 이제 PMI라는 거를 하죠. 즉, 그 회사도 각각의 조직 문화가 있을 테고 인사제도가 있었을 텐데, 그게 통합이 되면 이제 우리가 통합된 것만큼 그 인사제도도 같이 맞춰줘야겠죠. 인사제도도 조직 문화도 각각 핏을 맞춰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보통은 이제 PMI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는 이제 합병을 하고 나서 이제 그런 이제
합병한 후에 하는 건데 전략적으로 한다 그러면 어떤 의미냐? 능동적으로 한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인수하기 전부터 실사를 할 때 우리가 그 회사의 인사제도 수준이라든가 구성원의 역량, 그 다음에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겠죠. 봤는데 우리 회사랑 너무 달라요. 만약에 뭐 사업적으로는 연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합친다 그러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고 효과가 안 날 수도 있을 정도로 그 구성원의 역량이 굉장히 떨어진다던가 조직 문화가 굉장히 이질적이다던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뭐 M&A에 대한 부분들을 반대할 수 있고 뭐 그런 내용들이겠죠. 그게 바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HRM은 내부 중심이겠죠. 내부 중심. 즉 무엇을 하는가에 관련된 내부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냥 뭐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조금 헷갈리게 드렸을 텐데 그 내부 중심이라는 거는 그냥 무엇을 하는가, 즉 평가 제도를 개선했다, 연봉 제도를 도입했다, 이러한 정도 수준에서의 그 HRM의 역할이었습니다. 그게 다라고 했어요. 그냥 그 뒤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는가, 내부 중심에 그 무엇을 했는가 내용인데, 이제 고객 중심이라는 거는 이거는 그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더 깊게 본다는 겁니다. 기억 깊게. 그러니까 즉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전달하는가라는 부분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즉 과거에는 인사부서가 뭐 평가제도를 개선했다, 연봉제도를 개선했다, 뭐 이런 정도 수준에서 끝난다 그러면 고객 중심 뭐 이런 내용들 무엇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라 그러면 어떤 거냐면 연봉제도를 개선했는데 개선해서 성과가 높아졌냐, 평가제도를 개선해서 평가가 공정하고 구성원들의 수용성이 높아졌냐, 이제 구체적으로 그 제 활동에 대한 효과, 즉 쉽게 말하면 이제 이 내용을 풀었으면은 전략적 HRM은 인사제도에서 한 행위, 활동들이 조직의 목표 달성이라든가 비전 달성에 역할을 하느냐, 효과가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 중심으로 본다는 거겠죠. 예, 그게 바로 그런 거고. 그래서 그게 바로 전략적 HRM의 하나의 또 관점인 겁니다. 그리고 전통적 HRM은 집권화, 즉 의사결정, 뭐 HR에서 의사결정이나 이런 거는 인사부서가 집중해서 거기서 독점해서 진행을 하는, 그게 과거의 HRM이었죠. 근데 이제는 이제 라인 담당자들, 현업에서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채용을 한다고 치면 우리가 인사부서에 채용을 다 관장을 하죠. 근데 다 채용을 할 때 인사부서에서만 채용을 관리하고 사람을 뽑을 때 인사부서에서만 뭐 그 만든 기준을 뽑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저 밑에 생산 라인에서 필요한 사람은 뭐 A라는 능력과 B라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실무적인 능력, 필요한 능력, 현장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 현장과 동떨어진 인사부서에서 모든 걸 결정을 하다 보니까 사람을 뽑았을 때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뽑힌다던가, 전혀 다른 능력을 보유한 사람이 뽑힌다던가, 그게 결국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게 이제 과거에 그래서 채용에 대해서 그런 많은 문제가 있었던 건데, 그게 바로 그때는 의사결정, HR에 대한 의사결정이 인사부서에 집중화되어 있고 직권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는 전략적 HRM은 분권화를 추구합니다. 즉 라인 담당자의 역할이 더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채용을 할 때 실제로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뽑아야 되는 거 중요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능력을, 역량을 보유한 사람을 뽑아야지만 바로 투입해서 바로 성과가 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현장에 있는 라인 담당자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할 때 그 채용 기준을 마련하고, 뭐 면접을 볼 때 그 현장에 있는 담당자를 참여시켜서 그 평가를 이제 지원자를 평가해서 채용하는, 결정을 하는 이러한 부분도 이루어지고, 혹은 더 나아가서 아예 그 위에 라인 담당자가 본인이 채용을 하고 하는 경우처럼 이렇게 분권화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요. 그게 바로 전략적 HRM의 하나의 관점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전략적 HRM의 그 인적자원 관리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방향,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의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런 그 기본적인 전략적 HRM 관점을 알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풀어갈 때 이 기준을 잡고서 거기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이제 풀어갈 수가 있는 거겠죠. 뭐 우리가 HRM에 예를 들어서 뭐 급변하는 경영 환경, 나날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경영 환경 속에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
HR의 역할을 학계평 보유방으로 따라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문제가 만약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정말 논술 문제인 거죠. 자기 생각을 보면. 그런 경우 기준을 잡아야겠죠. 관점을 잡아야겠죠. 자기. 그러면 전략적 HRM이 우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략적 HRM의 관점에서 이제 논의를 풀어가는 거겠죠. 그러기 위해서 HR의 사람에 대한 관점이 비용이 아닌 자산에 대한 관점으로 바뀌고 그 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인적자원관리, 그 개념하에서 인적자원관리 해야 된다. 그리고 초점은 개개인이 단위가 아니라 거시적으로 팀 단위에서 위주로 조직 전략 단위 위주로 인적자원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기타 등등 이런 식의 관점으로 각각의 제도들을 풀어갈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평가제도도 당연히 거시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팀평가가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팀평가가. 예, 팀평가가 굉장히 중요해지면 팀평가를 어떻게 설정할지, 팀평가 지표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피드백할지, 그거를 구성원에게, 팀원들에게 어떻게 이제 캐스케이딩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논의가 논리적으로 갈 수가 있는 거겠죠. 그게 바로 이런 관점의 논리가 방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궤로 깨서 각각의 개념들의 제도들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인문 특강에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 저도 이걸 경험을 했었던 거고, 그리고 현업에서도 계속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러한 관점, 접근, 방향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게 있으셔야지만 책을 볼 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읽을 수 있고 오래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험장에서도 자신 있게 이런 내용들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소설을 쓰면 안 되겠지만 대놓고 우리의 있는 배운, 우리가 암기한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2차는 쓰는 시험이니까 쓴다고 보면은 어떤 내용을 알고 있어야 뭐 쓰죠. 16매를 우리가 써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 암기한 내용들을 우리가 유기적으로 어떻게 연결해서 쓸지를 우리가 이제 고민할 수가 있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게 없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암기된 대로만 탁탁탁 쓰고 끊어지는 그런 답안이면 논리적인 답안이 될 수 없고 절대 고득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사논문 관리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강조 드리기 위해서 앞단에서부터 쭉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종합해보면 결국은 인사논문 관리, 경영학 과목이라는 특징을 알고 그 경영학에 쓰는 용어들에 대한 내용들을 개념을 좀 숙지해서 우리가 경영자 마인드로서 혹은 기업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그 제도나 탄생 배경 외에 그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서 읽어야 된다. 그리고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하나의 방향, 관점을 우리가 갖춰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바로 필요한 게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다. 즉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라는 큰 틀 안에서 앞으로 인적자원 관리, 인사노무 관리를 공부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그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는 어느 수업을 듣든 다 나옵니다. 근데 이 수업을 들을 때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 단순히 그냥 이론사에서 하나에서 나온 그냥 뭐 탄생 배경에 따라서 쭉 가서 뭐 이론사에서 이제 80년대 후반에 자원 기반 이론에 따라서 나와서 나온 뭐 인사노무 관리 방법이다. 뭐 끝. 이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대로 이제 지식이 되는 거고요. 그건 이론사에 따른 그런 내용이고, 그게 지금 실제로 실무에서는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라는 것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사 관리를 한다? 전략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그냥 인사 관리를 뭐 어떤 목적 없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방향 없이. 그러면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는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도 항상 그 관점에서 사업 전략,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인적자원 관리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어떻게 인적자원 관리, 제한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면 전략적이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 각각의 우리가 배우는 기능들, 다양한 제도들이 이게 과연 사업 전략이랑 수직적으로 통합이 되어 있는지, 수평적으로 통합이 되어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연결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읽어야지만 우리가 답안을 쓸 때 논리적으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강조 드렸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저와 같이 이제 인사노무 관리를 공부하시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인사노무 관리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긴 인사노무 관리 입문 특강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본격적인 이제 수업이 이제 시작이 됐죠. 이제 GS 연기가 시작이 되면서 앞으로 이제 1년이면 1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습니다. 근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짧아요. 물론 뭐 아직 멀었다 생각하시겠지만 공부하시다 보면 순환 돌아가다 보면 금방 이제 시험 기간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플랜2C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합격이라는 목표, 비전이 있으시면 그걸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항상 그 과정에서 그 계획에
뭐 그거를 월 단위, 뭐 주 단위로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세우시고 실행을 하시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계속 수정을 하시면서 우리가 합격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특강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